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8위 공개합니다. 모모 때문에 취소된 국가 행사. 2013년 6월 당시 파키스탄 정부는 8개 나라 신임 대사들의 업무 개시를 위해서요. 6월 24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신임장 제정식을 열 계획이라고 각국의 대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제정식이 취소됐습니다. 6월 25일 카라치로 일정과 장소를 변경했고요. 그리고 또 며칠 뒤 이거 어쩌죠? 이 카라치가 아니라 다시 이슬라마바드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파키스탄 정부는 또다시 제정식을 취소. 신임장 제정식은 6월 27일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변경됐습니다. 아니, 각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들인데 이제 한 번 그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례예요. 결례인데 두 번이나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다니까 엄청난 민폐인데요. 그렇죠. 이거 뭐 급하게 일정을 변경한 거면 뭐 사실 어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파키스탄 정부가 신임장 제정식을 2번이나 취소한 이유. 이게 미신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나는 솔직히 저러길래 뭐 테러 위협 이런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신 때문에 옮겼다고요. 두 번이나. 자, 현지 보도에 따르면 당시 파키스탄의 자르다리 대통령이 본인의 영적 스승인 피르 에자즈 샤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머리 주변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려면은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야 하오. 자, 자르다리 대통령이 악령을 피하기 위해 그 미신 때문에 공식 일정이 있음에도 신임장 제정식 장소가 변경이 됐던 거죠.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네요. 자, 자르다리 대통령의 영적 스승이라 불리는 이 에자즈 샤의 주장에 따르면요. 내 기도로 자르다리 대통령을 악령으로부터 해방시켰소. 그에겐 기도로 악령을 물리치는 마법의 힘이 있다는데요. 자르다리 대통령은 그 미신을 굳게 신뢰해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며 수차례 에자즈 샤의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악령을 피해 도망간 파키스탄의 자르다리 전 대통령. 하지만 정신적 스승의 기도가 더 이상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자르다리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19년 부패 혐의로 체포. 지난해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불행이 들어오는 나이? 자, 두 기자님들 예로부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9수를 조심해라. 나 올해 삼재야. 근데 이게 삼재가 저 뭐 사람마다 들어오는 해가 다 다릅니다. 이 띠별로 한 3년 동안 불운이 찾아온다고 해서 보통 뭐 삼재 때는 결혼이나 이사 이런 거 다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뭐 거의 뭐 준무속인이지. 저는 뭐 무속을 아주 존중합니다. 자, 9수와 삼재는 뭐 유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속설인데요. 그런데 바다 건너 일본에도 우리나라 삼재처럼 불행한 운명, 애군이 드는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25세, 42세, 61세. 자, 여성은 19세, 33세, 37세를 일명 야쿠도시라고 해서요. 해당 나이인 해와 그 전후를 포함한 3년간 애군이 든다는 미신이에요. 아니, 전으로 플러스만 3년이면. 오 기자 42세인데? 근데 일본은 한국 나이 아니잖아. 하나 깎아주고. 내년이네. 내년이야? 아니다, 내년이네. 내년이네. 내년이야. 그래, 42세래. 근데 삼재도 보통 한 3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삼재도 그 들삼재, 날삼재라고 하는데 이게 3년간 애군이 든다는 거니까 이게 일본 것도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긴가 보죠. 근데 3년 동안 애군이 된다는 얘기, 이런 미신이 도대체 왜 생긴 겁니까? 일본의 야쿠도시는 약 1000년 전 헤이안 시대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남성 25세, 여성 19세가 청춘기의 끝, 남성 61세, 여성 37세가 인생의 전환기, 그리고 가장 큰 애군이 드는 나이 42는 일본어로 죽음을 뜻하는 신이와 발음이 비슷하고요. 33은 아주 나쁜 모양을 뜻하는 산잔과 발음이 비슷해서 애군이 드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야쿠도시를 얼마나 경계하느냐? 야쿠도시 때는 이사, 결혼은 금지.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연초에 액마기 의식인 일명 야쿠바라이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신사에 가면 액마기용 부적을 사거나 기도를 받아서 애군을 떨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야쿠 도시에 해당하는 사람 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요. 집안의 신단에 쇠젓가락, 술, 말린 오징어 등 제물을 올리고 절을 함으로써 집주인의 애군을 막아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을 사람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애군을 막아준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힘을 모아서 애군을 떨치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네요. 이탈리아 공포의 모모모의 금요일. 서양권 국가에서 13일의 금요일이란 뭔가 불운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불길한 날로 여겨지는 미신으로 유명하죠. 영화 13일의 금요일도 있었잖아요. 너무 무서운데. 제이슨 나오는 거. 맞아. 네, 진짜 무서운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13일의 금요일이라면 괜히 기분 나빠요. 이제는 이제 우리한테도 약간 하도 많이 봐서. 자, 그런데요, 이 저 멀리 이탈리아에선 13일의 금요일이 아니라 17일의 금요일을 불길한 날로 여기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왜 그러죠? 자, 이탈리아인들이 얼마나 이 17일의 금요일의 미신에 진심이냐면요. 17일의 금요일인데 회의는 다른 날로 잡죠.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결혼식 날짜는 17일의 금요일만 아니면 상관없어. 그렇습니다. 17일의 금요일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 그 밖에도 숫자 17일 자체도 불길한 기운이 있다 여겨 이탈리아의 한 항공사의 좌석엔 17열이 아예 없습니다. 어머나, 17일이 없어. 15, 16, 18이네. 바로 18이죠. 그리고 17에 얽힌 또 다른 일화. 1990년 아르헨티나와의 축구 경기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은 이탈리아.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를 오히려 불운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골을 넣은 시간이 17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날의 경기 결과는 공교롭게도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의 패배였습니다. 저렇게까지 17일과 17일에 또 금요일을 불길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먼저 이탈리아인들에게 숫자 17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고대 로마 숫자 표기법에서 숫자들의 배열을 옮기면 고대 로마 묘비에도 등장하는 라틴어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바로 영어로 I have lived. 내가 살아 있었다. 즉 이 뜻이 지금 나는 죽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화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네. 죽는 거 싫어하는 거 똑같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리는 날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을 그리스도 순환의 날 혹은 죽음의 날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이탈리아 르마르쉐 해안가에서 소규모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이날 역시 17일의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많다, 뭐가. 우연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깨름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이면. 자,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미신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기자님. 또 이상한 거 시키지 마. 뭘. 뭐 사진 보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에이. 자, 이 펜으로 그 노트 있잖아요. 제가 나눠드렸죠? 본인 이름을 좀 써주세요. 진짜 너무하네. 빨리 쓰세요. 봐요. 내 이름을 써! 내 이름을 써! 에이, 정말.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 뭔가 진짜 이상하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 혹은 재수가 없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미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왠지 모르게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를 꺼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친구들끼리 어릴 때는 빨간 펜으로 서로 그렇죠, 이름 그렇죠. 쓰리면서 막 네, 놀리는 거 하잖아요. 어릴 때는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저거로 큰 싸움 됐어요. 왜 내 이름 빨간색으로 싸우기도 써요? 하죠. 그럼. 사실 빨간색 지갑, 빨간색 속옷은 행운을 불러온다는 얘기도 있고 화를 쫓고 운을 부르는 부적을 쓸 때도 빨간 글씨로 쓰는데요. 왜 하필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는 미신이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전해져 오는 몇 가지 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간 펜 이름 미신의 유래 첫 번째 썰, 개유정난의 살생. 수양대군이 반정을 일으킨 개유정난 당시 한명회의 살생부에 반대파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살생부에 오른 반대파들은 대부분 숙청됐죠. 역사적으로 약간 데스노트 그런 그렇죠. 게 있었구나. 그 빨간색으로 적은 게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라는 분류였군요. 그렇죠. 야, 그건 뭐 그걸 운명에 갈렸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진짜 그랬을까? 빨간 펜 이름 미신의 유래 두 번째 설.
6.25 전쟁 사망자 표시요. 사망 통지서 속에 형의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 6.25 전쟁. 당시 국군에서는 전사한 병사의 이름에 빨간 줄을 쳐서 사망 표시를 했고 유족들에게 보내는 전사 통보서에도 전사자 이름을 빨간색으로 기재했다는 설입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이후 빨간색은 사망이다라는 인식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뭐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죽음 불길함의 상징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 밖에도요, 빨간 펜으로 쓴 이름이 불길해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중 명찰인 수용자 번호표가 빨간색인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름과 빨간색이 연관되면 불길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뭐 인감 도장 이런 거 찍을 때 이름 생긴 도장은 빨간 인주를 묻혀 찍잖아요. 그쵸. 그건 왜 또 이건 오케이인 건지 도장 예외인 거예요? 도장은 괜찮고 빨간 글씨 이름은 찜찜하고. 근데 뭐 사실 찜찜하기만 하면 안 하면 되죠 뭐. 안 하면 빨간색으로 돼요. 이름 써야 되는 뭐 규칙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빨간색으로 이름 쓸 필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기분 그쵸. 나쁘면 안 하면 네. 되죠 뭐. 자, 우리나라에는 빨간색 글씨처럼 아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무시하게 찜찜한 유명한 미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사 잘 부탁드려요. 아 근데 웬만해서는 이사는 손 없는 날로 하시지. 아니 많이 바쁘셨나 봐요. 바로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한다라는 미신입니다. 오 기자도 올해 이사했죠. 네. 예, 날짜 잡을 때 손 없는 날로 했어요. 아니 그냥 했어요. 자, 참 큰일 날 아 사람. 왜?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러냐? 이게 손 없는 날은 다들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하니까 경쟁률이 세가지고 이사 센터 비가 비싸요 그날은 더. 자, 그렇다면 손 없는 날의 정확한 뜻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손은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한다는 악귀, 귀신을 뜻합니다. 그렇죠. 즉,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로요. 원래 귀신이 동서남북 옮겨 다니는데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방 위로 없는 날 이사나 개업식,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 없는 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매달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 끝자리가 9와 0으로 끝나는 날, 즉 9, 10, 19, 20, 29, 30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날짜 맞추기 쉽지 않고 어렵죠. 요즘에 바쁜 사람 언제 그것까지 따져가지고 합니까? 허허.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손 있는 날 이사하게 될 경우 귀신에 대처하는 미신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을 피하고자 쌀을 넣은 밥솥을 제일 먼저 이사할 새 집에 들여보내는 거나요. 귀신이 싫어하는 소금과 팥을 이용해서 새집 현관에 소금을, 집 구석구석엔 팥을 뿌리면 좋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하긴 했는데 이사하거나 개업하면 시루떡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팥 아까 던진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좀 저게 있는 팥이 거죠? 올라가니까. 붉은색이 약간 그거 막아가지고 액막이 기능이 있다고 붉은 팥. 많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자, 믿거나 말거나인 미신이지만요. 사실 손 없는 날은 무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무척이나 오래된 미신입니다. 신라와 백제의 최후의 전투, 황산벌 전투에 손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군, 적군의 방향에 손이 있사오니 후면으로 우회 역습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이런 나약한 놈!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야. 당시 한 군사가 손귀신이 두려워 상관인 계백장군에게 작전을 바꾸자고 충원했으나 계백장군이 이를 듣지 않고 정면으로 신라군에 맞섰다가 대패했다는 겁니다. 손 없는 쪽으로 갔어야죠. 손 없는 쪽으로 갔었으면 역사가 바뀌었겠네. 당연하지.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저 오래되긴 했네요. 예.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미신들, 여러분은 이 미신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2019년 12월 11일) 한 동물보호센터로 걸려온 전화. 여기 부산 해운대인데 거북이가 좀 이상합니다. 부산 해운대 관광 안내소 부근에서 아주 특이한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였습니다. 특이한 거북이가 발견돼요? 특이종인가요? 이름 적어놨구나. 아이, 게다가 같은 날 부산 청사포에서 발견된 또 한 마리의 거북이 등껍질에도 이름과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거북이를 구조한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요. 거북이 등에 이름을 적어 방생하면 복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 때문에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 인근에서 발견된 붉은 귀 거북은 따뜻한 강이나 호수에서 서식하는 종으로요. 차가운 바다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붉은 귀 거북을 바다에 방생하는 것은 방생이 아닌 살생 그 자체입니다. 담수에 사는 애들이구나. 그렇죠. 해수용이 아니에요. 어머머.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요. 거북이 등껍질에 칠한 페인트가 거북이들에게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할 뿐더러 심지어 포식자 눈에 잘 띄게 되어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겠네. 보호색도 안 되는군요. 그럼 바다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허옇게 해놓으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새도 그 뭐 새해나 정월대보름 이럴 때 방생 많이 하는데 이 잘못된 방생은 무책임한 유기의 동물 학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허. 좋은 의미로 시작된 미신이지만 이거는 지금은 인간의 욕심으로 퇴색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저래서는 안 될 일이죠. 아싸! 뭐야? 이것도 좀 머리카락과 관련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분노 유발 사건입니다. 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남성 2명 사망.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남성 3명 사망. 2017년 5월에서 6월 2달간 아프리카 중동부 지역에서 남성 5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사람 죽었네요. 근데 2달 사이면 많은 뭐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건가요? 아니 머리카락이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좀 신성한 머리카락 훔쳤다가 살해당한 건가요? 아닙니다. 사건 발생 후 아프리카 경찰들은 용의자 2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살해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저희 동네 주술사가 대머리 남성들을 죽이라고 지시했어요. 진짜 너무 나쁜 주술사인데요? 진짜 끔찍하다. 대체 왜? 살인 사건이 벌어진 아프리카 말라위와 모잠비크의 시골 마을에서는 대머리의 뇌 속에 금이 들어있다는 속설과 함께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부유하다라는 미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한 고객의 의뢰를 받은 주술사가 미신을 자신의 주술의식에 활용하기로 결심.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대머리 남성들을 살해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렇게 살해된 남성들의 신체 부위 일부를 주술의식을 치르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프리카 전역에 전해진 뒤 대머리 남성들은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반드시 모자를 쓰고 외출하는 등 한동안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무서웠겠네요. 황당하죠. 21세기에 저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구나. 근데 결국에는 그 주술사도 정말 나쁜 게 남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내 복을 받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아프리카 말라위와 모잠비크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미신에 의한 살인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멜라닌 세포 결핍으로 선천적으로 하얀 피부를 가진 백색증 환자들 역시 범죄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백색증 환자들의 장기를 약으로 쓰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아주 끔찍한 미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황당한 미신을 믿고 있어서요. 아프리카의 백색증 환자들은 항상 살해 위협을 느끼며 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미신은 정말 사라져야 되겠네요. 도와주진 못할 망정. 저분도 어떻게 보면 아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소중한 생명을 저렇게 미신 때문에 앗아가는 일은 없어야죠.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에티오피아 서남부에 위치한 오모 마을. 작은 마을을 뒤덮은 울음소리.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것은 아이를 잃은 엄마 부코 발구다의 애타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뭐 슬픔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2014년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요. 아랫니보다 윗니가 먼저 나다니. 버려! 쌍둥이라고? 불길해. 둘 다 죽여! 이 마을에 사는 카로 부족은 사생아, 혼외자, 쌍둥이를 비롯해서요. 보통은 아랫니가 먼저 나는데 반대로 아랫니보다 윗니가 먼저 난 아기.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을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미신, 민기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뭐 쌍둥이 출산이 드문 일이어가지고 지역에 따라 뭐 기륭이 든다, 뭐 쌍둥이 있으면 징조가 뭐 어떻다는 징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그건 조선시대 얘기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과학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만약에 이런 아이들을 살려두면 마을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고 여겨서 아이들을 목 졸라 죽이거나 하이에나가 우글거리는 숲에 유기, 심지어 강에 던져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민기를 믿는 카로 하메르 바나 등의 부족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해마다 무려 3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아요? 오늘날 와, 하루에 한 명꼴이잖아. 이게, 어우,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그냥 살인이네요, 그냥. 아동 살인, 집단 살인이지, 이거. 살인이지 뭐 저기 뭐야.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오모 마을의 부코 발구단은 2012년까지 15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15명의 아이를 모두 이 미신으로 인해 잃었다고 합니다. 미신이 뭐길래 이렇게 지옥을 아니 근데 뭐 윈니가 먼저 나오고 또 쌍둥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15명.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마을에 사는 카로 부족은 성인 남성이 되면 치러야 하는 전통 의식이 있는데 부코 발구다의 예비 남편이 그 의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유로 당시 마을 장로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고요. 허가받지 못한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불법, 저주받은 아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족족이 민기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아이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아, 하나를 잃어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15명을. 와, 그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강제로. 아. 문화 상대성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없어져야 될 악습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016년 15세 소녀 죽인 차우파디. 2018년 20대 여성 격리 중 사망. 2019년 30대 여성 또 숨져. 네팔에서 해마다 전해지는 여성들의 사망 소식. 그리고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다름 아닌 미신 차우파디 때문이었습니다. 생리가 시작됐다고? 당장 오두막으로 가! 고대부터 여성의 출산혈과 생리혈이 불운을 가져온다는 미신에서 기인한 힌두교의 악습 중 하나인데요. 갓 출산을 했거나 생리 중인 여성들의 경우 집과 사원 등의 출입이 금지돼 오두막이나 외양간에 격리되고요. 심지어 이들이 식수를 오염시킨다며 수도꼭지나 우물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시키는데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잠을 자는 등 이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질병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뱀, 자칼 등의 공격을 받아 사망. 또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오두막에서 불을 지폈다가 질식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생명 탄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을 수가 있는지. 아니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저 과정이 없으면 우린 다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행하는 사람도 본인이 그걸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러는 거야.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5세에서 49세 네팔 여성 중 무려 19%가 차우파디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차우파디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되자 2005년 네팔 당국은요. 차우파디 금지를 발표. 또 2018년도부터 차우파디를 강요한 사람은 최고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만 당국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네팔 서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관습, 아니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 이면에는 뭐 성차별, 사회적 불평등, 아동학대, 잘못된 것들이 아주 세트로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왜 생리하는 거를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저 소녀가 무슨 죄입니까? 법적으로 금지하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가 공포했던 모모모비. 중국 텐진에 있는 휘발유 저장 창고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텐진항.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더니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하고 맙니다. 아우 진짜 엄청났어요 저거. 저 충격파로 근처에 있는 집에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네. 하잖아요. 중국 최악의 항만 사고, 텐진항 폭발 사고. 그런데 텐진항 폭발 사고가 불러온 무서운 후폭풍, 바로 독성 화학 물질인 사이안화 나트륨이 자그마치 700톤이나 유출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 때 이 사이안화 나트륨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독극물이 유출된 것 자체로도 큰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내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의 긴급 공지. 텐진항 폭발 사고로 다량의 독극물이 공기 중에 퍼졌으니 비가 내리면 빗물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외출 후에는 우산을 안쪽까지 닦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은 국내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텐진항 사고 3일 뒤 한국에서 비가 내리자 지금 이 비 중국 독극물비가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독극물 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출처라고 알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비를 조심하라는 글은 정작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극물 비에 대한 괴담은 가짜. 아하.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로 둔갑해 사람들의 공포심만 키운 거였죠. 아,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루머였던 거예요? 그렇죠.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언론 매체의 인터뷰에서 텐진항과 우리나라는 8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닙니다.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괴담이라는 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내용이라서 사람들 막 그렇죠. 쓸데없이 막 공포에 떨게 하니까.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게 되고 경찰까지 나선 휠체어 아저씨 괴담.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7년 6월 한 여성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들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올린 글 하나가 일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뭔데요? 뭐지? 어느 늦은 밤 작성자의 아들 A군은 집에 가려고 일산 주염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간절한 목소리. 학생, 아니 저기까지 휠체어 좀 밀어줄 수 있어요? 아니, 팔에 힘이 빠져서. A군은 흔쾌히 남자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왜 안 나오지? 저기 미안한데 건물 안까지 더 들어가 줄 수 있어요? A군은 뭔가 꽝칙했지만 설마 하며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뭐 누군들 저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A군이 그만 가보려고 하자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 라는 등 자꾸만 남자가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왔어야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A군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불이 나게 빠져나왔는데 응. 그런데 기다리라는데 어디가? 그리고 조금 뒤에 A군이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뭔데? 누군가 전화를 하며 화를 내던 남성은 일어서서 전화를 진짜? 통화를 하면서 휠체어를 끌고 갔습니다. 그 뭐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을? 자, 일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명 휠체어 아저씨 괴담. 결국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휠체어 아저씨 얘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일산에 거주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살짝 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더러 겁이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괴담이 됐군요. 뭐 그냥 헛소문으로 끝났고 헛소문임이 밝혀졌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네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유괴담 19 이번에 15위 공개합니다. 만취 여대생 일어나 보니 신장 도난. 맞아,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 뭐 어느 나라 갔더니 뭐 택시 탔더니 뭐가 없어졌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자,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중국의 한 여대생이 쓰촨성 대학교 학생들이 개최한 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초면이었지만 빠르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가 와인을 몇 잔 더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정신을 차린 여대생이 눈을 뜬 곳은 침대도 소파 위도 아닌 얼음이 가득한 욕조 안. 어머머.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쪽지 하나. 120으로 연락하지 않으면 넌 곧 죽게 돼. 덜컥 겁이 난 여대생은 곧바로 응급의료센터인 120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얼른
허리 뒤쪽을 확인해 보세요. 다급한 의료진의 말에 바로 허리를 확인했는데 무려 20cm 이상 찢어진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상처는 신장을 적출한 수술 자국. 그러니까 저런 신고가 얼마나 많았으면 바로 허리 뒤를 확인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범인은 같이 술 마신 남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 여대생 신장 도난 사건은 모두 페이크. 당시 국내 기사에서 이 사건의 출처로 언급한 정치단체는 아예 확인이 불가. 무슨 단체예요? 예, 저 단체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단체인 거예요. 아니 저 기관명으로만 봤을 땐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하는 단체? 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명문대 서울대학교.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대학교들은 대부분 다 있는 이것이 서울대에는 없다는데요. 바로 예비 합격자 번호.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했을 때를 대비해서 불합격자에게 차례로 주어지는 예비 번호. 하지만 서울대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런데 그 이유를 두고 아주 오래전부터 떠돌던 한 괴담. 풍문에 의하면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싸! 나 예비 1번이다.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울대에도 예비번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예비번호 때문에 큰 비극이 있었다는데요. 당시 서울대 의대 입시에서 예비번호 1번을 받은 학생이 자신의 합격을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으니 바로 살인 청부. 에이, 그런데 다행히도 청부 살인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이 알려져 이후 서울대에선 수험생들에게 예비번호를 알려주지 않게 됐다는데요. 게다가 한 커뮤니티에 서울대 입학처에 확인해보니 사실이라는데요? 라는 인증글까지 올라와 논란에 덩굴을 붙였죠. 뭐 말씀하신 그런 그 괴담이 뭐 좀 신빙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워낙에 입시 위주의 시스템이고 서울대 만능주의고 그런 게 좀 만연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뭐 오죽하면 예서가 김주영 선생님을 고용해서 맞아요. 코디네이터를 받겠습니까? 맞아요. 서울대에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드라마가 서울대 청부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그 사건이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서울대 의대 청부 살인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실검에 하지만 이 괴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요.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무엇보다 이 괴담에 산통을 깨는 진실이 있었으니 서울대는요. 예비번호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아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대요. 아니 근데 왜 유독 다른 대학교는 알려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 학교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모 신문 매체를 통해서 한 서울대 관계자가 답을 해줬는데 예비번호는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지 사전에 공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둘러싼 입시, 성적 괴담, 이 모든 게 어쩌면 수험생들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어지는 괴담은 아닐까요? 저게 정답입니다. 괴담을 신봉한 소녀들의 최후. 2014년 6월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법원. 제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애니사 와이어와 모건 가이저가 법정에 섰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인 와이어와 가이저 두 사람의 나이는 고작 12살. 아, 저 소녀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1급 살인이라죠. 바로 한 달 전 2014년 5월로 가보겠습니다. 류트너, 오늘 우리랑 같이 숲에 가서 놀자. 같은 학교 친구인 페이튼 류트너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한 와이어와 가이저. 그런데 류트너가 숲에 도착하자마자 두 친구가 꺼내든 것은 흉기. 그들은 친구 류트너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두른 다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를 숲에 버려둔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요. 아니 왜? 아니 애들끼리? 아니 숲으로 놀러 가자고 했던 게 유인한 거예요, 그럼? 한편 흉기에 무려 19차례나 찔린 류트너는 안간힘을 다해 숲 밖으로 기어 나왔고요. 어떡해. 다행히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와이어와 가이저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당연하지. 아, 미쳤나 왜 저랬냐? 그런데 두 소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우리는 슬렌더맨의 저택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 코, 입은 없으며 숲에서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슬렌더맨.
이 슬렌더맨은 미국의 유명 공포 괴담 속 주인공입니다. 이 슬렌더맨은 2009년 미국의 한 사이트에 아이디 빅터 서지라는 사용자가 만들어 올린 가상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슬렌더맨 캐릭터를 본 누리꾼들이 재미삼아 슬렌더맨의 이미지와 납치 스토리를 꾸며냈고 이 괴담이 미 전역에 급속도로 퍼진 건데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슬렌더맨 괴담을 본 뒤 그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게 된 두 친구 와이어와 가이저는요. 슬렌더맨의 부하가 되고 싶어. 재물을 바치면 우리 받아주지 않을까? 슬렌더맨 괴담에 빠져 친구를 죽이려 한 10대 소녀들. 결국 이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정신병원 구금 25년, 4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괴담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소녀들. 꼭 뼈저린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매년 10월 찾아오는 전 세계 아이들의 축제 할로윈. 귀여운 괴물로 분장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과 초콜릿을 선물 받는 날이죠. 그런데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 아니 부모님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때 아이들에게 주는 사탕에 누군가 면도칼, 바늘 같은 위험한 물체를 넣는다는 것. 오, 이건 너무 나쁜 얘기인데. 너무 악랄하다. 심지어는 생명에 치명적인 독까지 묻혀 사탕을 먹는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애들 먹는 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할로윈 괴담이 더 퍼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탕에 독을 넣었다는 괴담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와, 실화야 이게. 100% 괴담은 아니고. 1974년 미국 텍사스주 8살 꼬마 티모시는 할로윈을 맞아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친구들하고 사탕 받으러 갔다 올게요. 그래. 이건 아빠가 만든 거니까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꼭 나눠 먹으렴. 티모시는 아빠가 준 사탕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이웃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티모시는 잔뜩 쌓인 사탕들을 마음껏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구토를 하며 경련을 일으키더니 결국 사망하고만 티모시. 이후 경찰은 티모시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티모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사탕에 들어있던 청산가리. 누가 청산가리를 여기다 넣었어?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청산가리가 든 사탕은 아빠 로날드 오브라인이 준 사탕이었습니다. 아빠가 줬다고 그거를? 당시에 로널드는 10만 달러가 넘는 빚에 시달리다 아들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이 계획을 꾸몄던 겁니다. 야, 사람이냐? 한국 메르스 사태 충격 진실. 지난 5월 오산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 저때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이 탄저균 배달 사고가 2015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발병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당시 186명이 감염, 그중 38명이 사망하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사고였죠. 자, 그런데 이때 메르스는 미군의 생화학 무기 테스트 중 유출된 겁니다. 당시 오산 공군 기지에 배달된 탄저균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군 기밀이 드러난 건데요. 자, 미군이 그동안 생화학 전쟁에 대비해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배달된 시점과 메르스 발병 사태가 맞물리는 점에 주목해서요. 탄저균 배달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메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어머,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나 지금 여보세요? 너무 설득됐어. 아니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이렇게 팔랑 비시면 안 돼요. 이게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음모론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 2015년 5월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사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요. 무성했던 음모론도 일단락됐는데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둘러싼 검은 의무? 어린아이들에게 수족마비 후유증을 일으키는 신경계 감염 질환, 척수성 소아마비. 약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매년 약 35만 명의 어린이들이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백신 접종이 확산된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급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나이지리아에서 불과 1년 만에 소아마비 환자 수가 무려 2배 이상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왜요? 그러게. 그 이유는 바로 2003년 나이지리아 전역에 퍼진 백신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맞으면 불임이 되거나 에이즈에 걸린대. 나이지리아에 이런 괴소문이 퍼진 이유. 나이지리아에서는 아프리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고요. 인구수가 약 2억 명입니다. 때문에 인구를 통제하려는 서방 국가들이 소아마비 백신에 병원균을 넣어 나이지리아의 인구를 대거 감축시키려 한다는 얘기였죠. 아니 무슨 인구를 조절하려고 죽인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돼요, 저. 이거는 플랑기어도 못 믿겠어.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지. 아이들한테. 그럼. 그런데 이 괴소문을 더 심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미 중앙정부국이 벌인 가짜 백신 작전 때문입니다. CIA는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9.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요. 파키스탄 주민들에게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다며 피를 뽑은 뒤 빈 라덴의 DNA와 대조하는 비밀 작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런데 이 작전을 2011년 영국 유력지에서 폭로하면서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불안감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이어서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노 지방의 주지사는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금지합니다. 대놓고 백신 보이콧을 선언하며 그 일대는 금세 소아마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아마비 백신을 둘러싼 괴 소문들은 서양국에 대한 불신에서 확산된 음모론이었는데요. 아무 근거도 없는. 누가 퍼뜨리는 거예요, 이거? 이후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적극 나선 결과 다행히도 2014년 7월 이후 약 1년간 나이지리아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은 뜻깊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다. 지구촌의 난제이자 21세기 인류 최대 고민, 지구온난화. 급속한 산업 발전으로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돼서요. 이를 감축하자는 목표로 맺어진 파리 기후협정에 195개국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나사 기상연구원 출신인 존 시온 박사의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모두 다 거짓입니다. 3만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과학적으로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우린 이렇게 대충 알고 있죠. 네네. 그런데 존 시온 박사가 제시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남극 빙하를 분석한 결과는 정반대. 계절 변화에 따라 기온이 오를 때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20여 년의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상 이변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없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존 시온 박사에 따르면 세계 여러 정부가 환경세를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고 에너지 업계에서 돈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소리긴 네. 하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 팩트죠. 아닐까. 네. 21세기 최악의 의학 스캔들. 200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 감염이 되면 고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인 시티 파딜라 수파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충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신종 플루는 선진국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이 신종플루 바이러스 유포 혐의로 지목한 곳은 미국 유명 제약회사 B사, 그리고 B사에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함께 신종플루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바이러스를 세계보건기구가 퍼뜨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사실 B제약 회사의 신종플루 자작극 논란은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신종플루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09년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신종 바이러스인 신종플루 감염자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한 건데요. 자, 그런데 2달이면 신종플루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저희랑 미리 계약하시죠. 마치 신종플루 출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미리 여러 국가와 백신 납품 계약을 맺은 B 제약회사. 요게 조금 의심이 되네요. 굉장히 이상했죠. WHO는 그해 6월 감염병 경보 중 최고 수준인 대유행을 선포. 그래서 일각에선 B 제약회사가 백신을 팔기 위해 신종플루를 확산시켰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에 걸린 일인데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제발 믿고 싶지 않은 정말 저는 얘기긴 해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걷잡을 수 없게 퍼진 주장에 당시 B 제약회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5월 초에 신종플루 바이러스 샘플을 제공받아 백신 개발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자, 그런데 신종플루 대유행을 결정한 WHO의 비상위원회 위원 중에 제약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존 맥켄지 위원장과 에번스 위원이 갑자기 비상위원회를 사퇴하자 WHO와 제약사의 결탁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한편 2010년 8월 WHO가 신종플루 대유행 종료를 선언했지만 WHO와 제약사들 간의 결탁 의혹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는데요. 찜찜하네. 21세기 최악의 의학 스캔들로 불리는 신종플루 논란. 그 진실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9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라이베리아의 한 일간지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 에볼라 바이러스는 미 국방성이 개발한 세균 무기. 어머. 전 세계에 죽음의 공포를 안긴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실은 포화 상태에 이른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세균 무기라는 보도였는데요. 끔찍하다. 2014년 라이베리아를 비롯해 서아프리카를 강타한 에볼라는 초기 사망률 90%, 2년간 무려 10,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이에 WHO가 에볼라를 지난 40년간 최악의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근데 미국이 왜 에볼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라이베리아의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1975년 미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협력해 당시 자이르에서 최초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개발? 그런데 개발 이유가 아프리카 빈민가 흑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였답니다. 그 배경에는 흑인을 열등 인종으로 분류해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데요. 저거 나치 때나 진짜,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 뒤 점점 몸집을 키워간 에볼라 바이러스 미스터리. 이번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약회사들과 손을 잡고 에볼라 백신을 미리 만들어 특허를 따두었다. 그래서 막대한 백신 판매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1960년대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매독균 인체 실험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 사실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구나. 이제 없던 얘기는 아니에요. 전 세계를 공포에 몰고 간 죽음의 그림자, 에볼라 바이러스. 정말 에볼라 바이러스에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바이러스를 둘러싼 인구 감축 음모론은 또 있습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 이것도 난리였죠. 이거 난리죠. 난리였죠. 응. 주로 이집트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아이가
소두증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 많이 알려졌잖아요, 저희. 2016년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대유행. 이때 브라질 당국에 접수된 신생아 소두증 사례가 무려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0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긴 했네.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약간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또 맞아요. 특히 맞아요. 공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건 영국 때문입니다. 바로 영국의 생명공학 회사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배후라는 것. 사건의 발단은 오래전부터 브라질 정부가 골머리를 앓아온 풍토병인 댕기열 때문이었습니다. 이 댕기열의 숙주가 바로 지카 바이러스의 숙주이기도 한 이집트 숲모기.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댕기열 확산을 막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이집트 숲 수컷 모기를 브라질 동북부 지역에 방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모기 유충이 95%, 성체는 78%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진 좋은 거잖아요.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유전자 변형 수컷 모기를 방사한 지역에서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불안을 좀먹고 등장한 한 주장.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릴 목적으로 일부러 유전자 변형 모기를 방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말도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소문에 따르면요. 댕기열 확산 방지 실험은 명분일 뿐 오사의 진짜 목적은 인구 감축이라는 거였죠. 아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끔찍한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라는 겁니다. 에이. 말이 됩니까? 아우. 빌 게이츠는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에 한 해 수조 원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에 등장한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빌 게이츠가 만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빌 게이츠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전 세계 인구를 감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연에서 언급한 사실까지 더해져 음모론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얽혀 만들어진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선 안 되겠죠? 사람 살 파먹는 모모. 2011년 아프리카 모잠비크. 당시 현지에서는요, 무시무시한 괴담 하나가 퍼졌습니다. 이제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된대. 죽을지도 몰라. 뭐죠? 길거리 음식 같은 건가? 어허, 독이 든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흔히 볼 수 그런 있는 것 같아. 네. 한 입만 먹어도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위험한 이것의 정체는 바로 바나나. 바나나가 왜? 당시 모잠비크에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퍼진 충격적인 이야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바나나가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숭이들이 이 바나나를 먹고 죽었습니다. 3주 동안은 바나나를 구입하지 마십시오. 이 괴사성 근막염은 이 세균성 감염병으로 이 급속도로 피부와 근육을 파괴해 일명 살 파먹는 세균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자, 사진 보십시오. 굉장히 끔찍하죠. 와, 근데 저 사진은 정말 너무 무서운데요? 근육을 다 파먹은 거죠? 실제로 그해 2011년 홍콩에서는 이 괴사성 근막염이 유행하며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바나나를 먹으면 이 무서운 괴사성 근막염에 걸린다는 일명 식인 바나나 괴담으로 모잠비크 전역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름이 식인 바나나라고 하니까 이거 뭐 이름만 들어도 일단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나가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사성 근막염은 면역 체계가 약화된 노인 혹은 만성 질환자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질병으로요. 해당 이메일이 경고한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바나나를 먹고 사람이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모잠비크에 퍼진 식인 바나나 괴담 거짓. 아유, 참 정말. 근거 없는 괴담이었습니다. 사실 이 식인 바나나 괴담은 1999년에도 모잠비크 내에서 한 차례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코스타리카산 바나나가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식인 바나나 괴담을 맹신. 모잠비크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문의 전화가 쇄도해서요. 이후 센터에서는 일명 바나나 한라인까지 개설. 하지만 2011년 소문이 재확산되자 이 정부에서는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된 바나나가 수입된 적은 없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FDA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올까 봐 경고 발령을 꺼린다더라라며 이메일로 퍼진 괴담을 맹신, 정부 발표를 믿지 않았고요. 결국 한동안 모잠비크 내에서 바나나 가격이 폭락할 만큼 이 수많은 이들이 식인 바나나 괴담 때문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 괴담이 저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런 얘기 있으면 일단 안 사고 보거든요. 그럼 해당 업자들은 다 망하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 정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폭포모모. 홍콩 남쪽 홍콩섬엔 60년대에 지어진 공동주택 와푸촌이 위치해 있는데요.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거에 많은 이들이 모여 살았지만 어째서인지 서서히 몰라 지금은 몇몇 사람들만 남은 을씨년스러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자, 문이 뭐 다 닫혀 있죠. 그러네, 다 닦여 있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와푸촌이 지어진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방과 후 인근 폭포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폭포에 대한 괴담이 전해지기 전까지 말이죠. 1980년대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 폭포에 놀러간 아이들은 그곳에서 세수 중이던 한 여인을 목격했는데요. 그런데 세수를 하던 녀석 고개를 든 그 순간 저 누나 얼굴이 없어. 와푸촌에 사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폭포에서 얼굴 없는 물귀신을 목격. 그뿐만 아니라 하굣길 아이들이 이 폭포에 빠지는가 하면 성인도 무엇인가 홀린 듯 폭포에 뛰어드는 등 폭포에서 매년 의문의 익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고 표지판까지 세웠지만 폭포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자 와푸촌 주민들은 폭포에 사고를 유발하는 물귀신이 있다라는 괴담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괴담이라고 치부하려 해도 사고가 자꾸 나니까 괴담을 사실로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에 따르면 1900년대 초 폭포 근처에서 불량배들이 주민들을 학살. 그리고 와푸촌 터는 태풍 피해자들의 시신을 묻거나 일제강점기 시절 공동묘지로 쓰였다는데요. 그런데 매년 연고 없는 시신들을 이 폭포에 버렸고 이들의 원혼이 폭포에 떠돌며 각종 사고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괴담들을 믿는 와푸촌 주민들은 매년 재물을 대신할 일종의 부적을 만드는 등 와푸촌에서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근거한 얘기니까 더 이 괴담이 믿겨지는 거죠. 그렇죠. 물귀신이 존재하든 괴담이 진짜든 아니든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1700년대 초반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은 아주 기괴한 괴담이 있습니다. 아니, 옆 동네 박씨 집에서 또 애가 없어졌다며? 아휴, 올해 들어서만 내 집이 몇 번째야. 아니 불안해서 애들을 두고 어디 일도 못 가겠다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갑작스레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애들이 납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인신매매 같은 게 있었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조선 일대에 파다했던 소문. 사라진 애들은 아주 사악한 주술에 희생당한 거래. 이 사악한 주술, 일명 연매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이 천지만물 등에 쓴 저서 성호사설 제5권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연매는 주로 무당들이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곳에서부터 시작.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납치한 아이는 겨우 명을 붙잡고 있을 만큼만 아주 조금씩 음식을 줘서요. 살이 쪽 빠질 때까지 방치. 그렇게 아이가 바짝 마르다 못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때가 왔군. 아가, 여기 음식 있으니까 마음껏 먹으렴.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음식을 넣은
작은 죽통을 아이 앞에 두면요. 굶주림에 잔뜩 시달린 아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죽통 안으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음식을 먹기 위해 죽통 안으로 들어간 바로 그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찔러 빠르게 죽인 뒤 아이의 원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입구를 봉쇄. 배고픔과 갈증,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상태로 죽통에 매어 죽고만 어린아이의 원혼. 그리고 이런 주술 행위를 소위 연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너무 살벌하고 잔혹하고. 끔찍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서에 남아있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아하. 괴담에 따르면요, 이 잔혹한 연매는 주로 신기가 떨어져 능력이 없어진 무당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매를 한 무당이 동네 부잣집을 돌아다니면서요, 죽통에 가뒀던 원한에 찬 아이의 영혼을 풀어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 등을 옮긴 뒤 가족을 살리고 싶은가? 내게 방도가 있네. 대신 그 대가는 두둑이 내놔야 할 걸세. 사람들이 무당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면 아이의 영혼을 다시 죽통 안으로 유인, 그 질병들을 낫게 했고요. 그 대가로 돈과 곡식 등을 챙겼다고 합니다. 더 나쁘네, 더 나빠. 사악하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부 무당들의 삐뚤어진 욕심에 잔혹하게 희생당한 아이의 영혼들은 억울함으로 원귀가 되어 부천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조선 팔도에 이 끔찍한 연매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이 확산, 실제로 수많은 아이가 납치,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연매를 금지하는 왕명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옛 기록에 남아있는 조선의 잔혹한 주술 연매. 제발 괴담 그뿐이길 바랍니다. 1701년 런던. 수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교수대에 오른 한 남자. 내 보물은 어느 섬에 있다. 이후 사람들은 전설 속 그의 보물을 찾기 위해 온 바다를 누비고 다녔는데요. 그 저기 밀주 모자 쓴 녀석. 그렇죠. 네. 만화. 하지만 이거는 만화성 얘기가 아닙니다. 보물섬에 관해 떠도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지만 이건 정말 실존했던 얘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7세기 악명을 떨쳤던 잉글랜드의 해적왕 윌리엄 키드, 일명 캡틴 키드. 그가 죽기 전 어느 섬에 남겼다는 보물 때문에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수많은 트레저 헌터들이 전 세계 바다에서 그의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어딘지 지도도 없고 세상에 섬이 우리나라만 뭐 수천 개인데. 힌트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 오키나와의 오가미 섬에서 실존했던 해적 캡틴 키드의 보물이 잠들어 있다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짜 해적의 보물이 저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937년 일본 외무성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호. 익명의 미국 정보원이 보냈다는 편지엔 캡틴 키드가 일본 남쪽의 섬에 보물을 숨겼을지 모르니 그 섬을 찾아주었으면 한다는 내용과 함께 캡틴 키드가 친필로 그린 지도의 사본이 동봉돼 있었다고 하는데 진짜? 당시 외무성에선 편지를 무시. 하지만 이 편지 내용을 입수한 미국과 일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1966년엔 오키나와 타임즈가 또 한 번 보도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 섬 혹시 오가미 섬 아니야? 사람들이 캡틴 키드가 보물을 숨겼다는 섬을 오가미 섬으로 추측한 이유. 보물 지도에서 묘사된 섬이 오가미 섬과 유사했으며 캡틴 키드가 사망하기 약 3년 전인 1698년에 외국의 해적들이 오가미 섬에 침입, 주민들을 모조리 학살한 뒤 섬의 동굴에 보물을 감추고 떠났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 속 캡틴 키드의 보물 이야기와 실제 오가미 섬에 전해지는 전설 속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오가미 섬이 캡틴 키드의 보물이 잠든 곳으로 지목되자 수많은 트레저 헌터가 이곳을 방문, 동굴 근처와 출입 금지 장소까지 샅샅이 찾았지만 모두 보물을 찾는데 실패.
오히려 의문의 병을 앓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발생했다는 또 다른 괴담까지 발생했고요. 동굴 입구를 찾은 주민에 따르면 유골만이 가득했다는데요. 캡틴 키드는 정말 오가미 섬에 보물을 숨겼던 걸까요? 아니면 이 섬엔 사람들을 이끄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